분식집 하더니 잔치상에까지 분식을 올리시네요.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교수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준비한 거예요. 유진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떡볶이 그릇째로 제 정수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좀 어울리네요. 시장 냄새 나는 며느리한테는 이런 게 딱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칠순 잔칫날입니다. 한 번뿐인 날, 그리고 아마 제게는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상을 차리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만든 갈비찜을 한 번 더 데웠습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배어 있고 뼈 옆 고기가 숟가락만 대도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도토리 묵은 간장 양념에 참기름을 살짝 둘렀고 잡채는 면이 불지 않게 그릇에 소담하게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중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떡볶이, 서연분식의 상징이자 제 손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진득하게 졸인 고추장 양념 속에 쫄깃한 떡과 어묵이 어우러져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쟁반에 음식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한 번에 들기엔 무거웠지만 몇 번이고 들고 옮기다 보니 손목 힘이 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며 얻은 힘입니다. 어머니 댁 거실로 들어서자 큰 상이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한복을 곱게 입으신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고생했네. 이제 손이 좀 익었나 보네. 칭찬 같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고모, 사촌 형제들, 그리고 몇 년 만에 뵙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상위의 음식과 제 손길을 오갔습니다. 서연아,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고모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장유진. 하얀 코트에 명품 가방, 목에는 진주 목걸이. 여전히 잘난 얼굴로 거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학회 준비하다가. 유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볼을 맞대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고생했구나. 교수 노릇이 보통이냐? 저를 향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길은 곧바로 상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떡볶이 앞에 멈췄습니다. 집게로 떡 하나를 집어들어 살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분식이네요? 잔치상에 이런 걸 올리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어머님이 예전에 맛있다고 하신 떡볶이예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유진은 대답 대신 웃음을 흘렸습니다.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더럽네요. 교수 집안에 어울릴까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끝까지 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겹쳐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28, 저는 대기업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도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장도연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쳤고 꿈이 컸습니다. 여보, 나만 믿어. 우리 같이 사업해서 성공하자. 그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안정된 미래보다 그와 함께 꾸는 꿈이 더 커 보였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믿는다면 엄마도 믿을게.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돌아갈 일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 사업은 외식업이었습니다. 남편은 맛과 서비스로 승부하겠다며 번듯한 상가를 얻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메뉴 개발에도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매출을 자랑했고 저는 그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아 기세는 꺾였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메뉴의 가게가 생기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남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재료비는 올라가고 임대료는 매달 목을 조였습니다. 결국 빚을 내어 버텼지만 손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첫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보증금을 빼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결혼 초반 넓은 거실과 큰 부엌이 있던 집에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 내려앉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어머니는 큰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다. 하지만 이런 건 유진이 시집가면 절대 없어야 해. 그때 시누이 유진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한 번씩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엌에 나와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시장에서 장 봐오셨어요? 냄새가 좀. 그 말에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에 예민한가 보다 하고요.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굳어가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다시 괜찮아지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생활비는 유진이가 보내주는 거지? 내가 벌어서 어떻게 다 감당하겠니?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생활비는 사실 제가 벌어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바로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씀드리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아직 가족이라면 서로 믿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남편은 자존심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던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 번째 실패 후 한동안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려고 해. 이번엔 무역이야.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달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식업도 경험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무역이라니. 하지만 그의 눈 속엔 다시 꿈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이번엔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역업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메일을 주고받고 통관 서류를 작성하며 밤늦게까지 영어 자료를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조심스러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매출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은 받았는데 정작 물건을 수출할 때는 환율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몇 건의 거래는 아예 손해를 보고 마무리됐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금방 나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장기전이 될 거라는 것을. 그 무렵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금이 바닥나 있었고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서 병원비를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진이가 생활비도 보내주고 병원비도 보태줬어. 참 착한 딸이야.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여름 시누이 유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 제안이 왔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그런 기회는 흔치 않다. 근데 유학비는 어떻게 하니? 유진은 잠시 저를 스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상황 알잖아. 힘들어.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좀 보태줄 수 없니? 나중에 다 갚을게. 저는 놀랐습니다. 유학비라니. 그건 단순한 생활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매달 어머니 통장을 거쳐 유진에게 송금됐습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제게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집에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냄새가 옷에 배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그래도 그 덕에 어머니 생활비도 드리고 아가씨 유학비도 보내드릴 수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즉, 시장통에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체면이 안 서죠. 교수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유진이 유학을 떠난 뒤 남편의 무역 사업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하고 남은 재고는 창고에 쌓였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세금 고지서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업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집은 더 작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지만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 번의 큰 폭풍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유진의 이야기를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공부한대.
너도 기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가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손톱 주변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잘 빠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짐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제 마음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완전히 끝난 뒤에도 남편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그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남들이 다 하는 이유가 있잖아.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빚 독촉장, 카드 연체 고지서, 이사 갈 때마다 줄어드는 전셋집의 크기, 그리고 점점 말라가는 제 얼굴. 하지만 도연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집착에 가까운 열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그 말을 믿었던 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번 실패하더라도 그가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점포 계약을 하고 가맹 본사에서 내려온 인테리어 시공팀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픈 행사 때 손님들이 몰렸고 첫 달 매출은 꽤 나왔습니다. 도연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진짜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세 달째에는 손님이 끊기는 날이 생겼습니다. 가맹 본사에서 요구하는 재료 구입 단가는 높았고 광고비와 로열티까지 더하니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이 터졌습니다. 본사에서 공급하는 재료 품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줄었습니다. 도연은 본사와 싸우기 시작했고 소송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사업도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빚과 피로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카드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왔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몇 달째 밀렸습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쌀통 바닥이 드러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고 밤에는 담배와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미안해. 나한테 말 걸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서연아, 병원비가 또 나왔네. 이번 달만 좀 어떻게 안 될까? 그 목소리 뒤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시던데 아직 장사 안 해요? 그 말이 제 귀에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라는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가만히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베어 있고 손톱 주변이 갈라진 손. 남편의 실패와 시댁의 무관심 속에서 결국 모든 걸 짊어질 수 있는 건 이 손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진다. 누군가는 살아야 한다.
그 다음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은 시장 골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상인들이 천막을 열고 물건을 진열하기 시작하던 시간,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비어있는 작은 점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내부 집기류도 없는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저렴했지만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가게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분식.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시작하는 장사였기에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첫날 떡볶이와 김밥, 어묵국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손수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시리고 발바닥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역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여기 떡볶이 하나랑 김밥 좀. 그가 자리를 떠날 때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내일 또 올게.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이후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들렀고 학생들도 간식 사러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밀린 공과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고와 성취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언제까지 시장에서 장사만 할 거니? 냄새나서 체면이 안 선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콧방귀 섞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두고 봐. 이 손이 어떻게 너희 세상을 바꾸는지.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일어나 있었고 손톱은 자주 부러졌습니다. 겨울이면 살같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방의 불 앞에서 하루 16시간을 서 있어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서연분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떡볶이, 김밥, 어묵국. 단 3가지 메뉴였지만 매일 아침 재료를 직접 고르고 양념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다지며 눈물이 나도 멈추지 않았고 김밥 속 재료를 하나하나 맞춰 썰며 완벽하게 맞물리는 단면을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첫 해 가게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한가한 날이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손님 발자국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오늘의 전부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3, 4, 5 모여 앉아 떡볶이를 먹었고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간식으로 김밥을 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지역 미식회라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제 떡볶이를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되겠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몇 달 뒤 실제로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속 맛집이라는 코너였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썰고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서 나온 음식은 화면 속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 골목이 북적였고 제 가게 앞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한 번 온 손님들은 다시 왔고 그들의 입소문은 시장을 넘어 인근 동네로 퍼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장사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다. 그 확신이 커질수록 욕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조금 더 넓고 테이블 수가 많았습니다. 확장 가게는 첫 달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원 2명을 고용했고 메뉴를 늘렸습니다. 튀김과 순대, 라볶이가 추가됐습니다. 메뉴판은 화려해졌지만 맛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서현분식은 3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손에서 멀어지는 순간 맛이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후 전국에 가맹점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전라도 작은 도시에도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도 서현분식 간판이 걸렸습니다. 가맹점주는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년 만에 매장은 35개로 늘었고 직원과 가맹점주를 포함해 230명이 서현분식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해외 박람회에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 떡볶이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7개국에 수출했고 떡볶이 수출기업 1위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계속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유진이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대학 교수가 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직도 분식집 하세요? 냄새가 옷에 배서 교수 회의는 못 오시겠네. 그 말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칠순 잔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시댁을 위해 일했지만 인정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제 손으로 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그냥 음식 주문하자. 당신 너무 바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직접 준비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시장과 거래처를 오가며 장을 봤습니다. 갈비는 지방까지 발로 뛰어 좋은 걸 구했고 잡채 재료는 새벽에 손질했습니다. 김밥 속 채소는 직접 씻어 데쳤고 떡볶이 양념은 비밀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잔치상 메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김밥, 전, 그리고 떡볶이. 제 손끝에서 나온 음식들은 하나같이 반짝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불 앞에 서 있었지만 제 표정에는 피곤 대신 묘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아가씨도 조금은 다르게 볼 거야. 잔치상 하루 전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재료를 다시 살피고 양념의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상 위의 떡볶이가 다음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잔칫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목과 어깨는 이미 며칠째의 피로로 뻐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최고의 상을 차릴 생각뿐이었습니다. 큰 쟁반 3개의 음식을 나눠 담고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친척들이 와서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한복 자락을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손을 모아 인사하자 어머니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고생했네. 이제는 분식집에서만 굴리지 말고 이런 잔치나 좀 자주 해. 말끝에 묻어나는 비아냥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음식을 상 위에 올리고 하나하나 위치를 잡았습니다. 갈비찜은 가운데, 그 옆에 잡채와 전,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김밥과 떡볶이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신우이 유진이었습니다. 하얀 코트에 명품 가방, 목에는 큼직한 진주 목걸이. 그는 거실에 들어서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학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금세 얼굴에 웃음을 띠셨습니다. 우리 유진이 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교수 노릇이 보통이냐? 유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볼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상 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떡볶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다 새언니가 만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얕은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가씨.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로 준비했어요. 유진은 떡볶이를 집게로 들어 한참 바라보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식집 하더니 잔치상에까지 분식을 올리시네요. 천박한 손으로 만든 음식, 교수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친척이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준비한 거예요. 정성껏? 정성? 유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정성으로 포장해도 천박한 건 천박한 거죠. 시장 냄새 나는 음식, 엄마가 드시면 체면이 서겠어요? 그 말과 동시에 유진은 떡볶이 그릇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그 그릇째로 제 정수리에 부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진득한 빨간 양념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떡과 어묵이 어깨와 가슴을 스치며 떨어졌고 양념 국물은 한복 위로 번졌습니다.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웃음으로 덮어왔던 지난 세월이 그 붉은 양념 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어울리네요. 시장 냄새 나는 며느리한테는 이런 게 딱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나,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히 유진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 말은 내 잘못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양념이 뚝뚝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어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래처에 발표할 서연분식 회사 소개서와 여러 서류들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아까 제 손이 천박하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럼 이 손이 만든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 안에 서늘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살폈습니다. 이제 20년간 눌러왔던 모든 걸 꺼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 그대로 두꺼운 서류철을 가슴 앞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가벼운 종이 뭉치 같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이 손이 천박하다고 하셨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이 손이 만든 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서류철을 열어 첫 장을 꺼냈습니다. A4 용지 맨 위에는 선명하게 찍힌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민간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서연. 제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이 회사, 제가 그동안 운영해온 서연분식입니다. 아마 다들 그냥 시장 분식집이라고만 생각하셨겠죠. 거실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에 든 두 번째 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전국 35개 매장, 가맹점주 35명, 직원 포함 230명 고용, 연매출 68억 원. 순간 친척들의 얼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유진을 바라보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서류철에서 사진 자료를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국 각지의 서연분식 간판이 걸린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도시 번화가, 시골 장터, 바닷가 근처, 다양한 곳에서 같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이 손으로 만든 가게들입니다. 저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매운 양념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손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분식집이 아무리 많아도 분식은 분식이에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고 미리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이 재생됐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커다란 숫자가 떴습니다. 전 세계 17개국 수출, 떡볶이 수출 기업 1위. 아가씨, 이 천박한 떡볶이가요. 지금 전 세계 17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떡볶이 수출 기업 1위 인증도 받았어요. 화면에는 컨테이너 선적 장면, 해외 박람회에서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맛보며 웃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외신 기사 제목도 함께 떴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 떡볶이로 벌어들인 돈으로 어머니 생활비를 매달 드렸습니다. 병원비도 냈고요. 아가씨 유학비? 그 돈도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을 거쳐 보내드렸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에서 통장 이체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에 찍힌 날짜와 금액들이 지난 세월의 증거처럼 나열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걸 왜 이제야 얘기하니? 가족이니까요.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떡볶이 한 그릇이 20년간의 침묵을 깨게 했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새언니, 이거 다 꾸며낸 거죠. 우리 이간질하려고. 꾸며낸 거요? 저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가맹점 계약서 사본, 세무서 발급 매출 증명서, 납세 실적 증명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꾸며낸 거면 세무서와 은행이 다 거짓말을 한 거겠네요. 아가씨, 제가 이걸 들고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손을 더 이상 천박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아가씨, 이 손이 아니었으면 지금 교수라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말에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절반이 끝났다는 것을. 저는 서류철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 손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감춰왔던 것들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아가씨, 이번엔 제 얘기가 아니라 아가씨 얘기를 할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안을 가로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언니, 그만해요.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못할 얘기니까요. 저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묶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논문 표절 검증 보고서. 아가씨가 박사학위를 받으신 논문입니다. 표절률 37%. 제가 수치를 읽어주자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심지어 표절된 출처 중에는 해외 학자의 논문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번역만 살짝 바꿔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연구 보조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죠. 여기에 보조 인력 명단이 있지만 최종 검토와 제출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아가씨에게 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서. 학교에서 지원받은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면 국제학회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경비가 실제로는 휴양지 리조트 숙박비와 스파 이용권으로 쓰였네요. 이게 우연입니까? 화면 속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선글라스를 쓴 유진의 모습, 고급 식당에서 와인을 들고 웃는 장면. 모두 연구비 사용 기간과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거실은 점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가씨가 대학 교수가 되기 전 임용심사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자료를 꺼내자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놨습니다. 호텔 로비 CCTV 화면이었고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학교 총장과 함께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날 아가씨는 총장님과 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죠. 총장 부인이 저에게 직접 보낸 내용 증명서가 있습니다. 제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알아서 정리하라고요.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당신 미쳤어요?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서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는 천박한 며느리로만 남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사실이니?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뜯었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손을 변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가씨가 저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유진은 앉은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더니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매일 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습니다. 버틴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부끄러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거실 안에는 여전히 떡볶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향은 더 이상 매콤하거나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선택뿐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무게 하나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텅 빈 공기와 싸늘한 정막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옆에 내려놓고 가방 속에서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제 손으로 준비한 단 하나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거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몇몇은 아예 숨을 들이마신 채 멈췄습니다. 남편 도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저는 2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 도연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여보, 3번의 사업 실패. 그때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었어요. 당신이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도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아가씨 유학비를 보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천박한 손이라는 말과 떡볶이 폭탄이네요. 그 말에 도연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그냥, 오늘만은 이런 얘기하지 말자. 생일날인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저는 또다시 묵묵히 참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무 늦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표정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언니,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안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행동이 바뀔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가씨, 제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친척들 중 한 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갈라질 거냐? 네.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던 끈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양념이 굳어버린 머리칼을 뒤로 넘겼습니다. 그 손끝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 움직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류철과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발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따라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20년 만에 처음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무겁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이 풀린 듯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재촉하듯 새로운 길로 가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 끝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집문을 나섰던 날,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들렸던 철컥하는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늦은 시각이었지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지점장들이 매출 보고를 하고 있었고 사무직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는 것을.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에는 각 가맹점의 주간 매출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신규 계약서가 2건 더 추가돼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는 신메뉴 시식회를 해요. 우리 매장만의 시그니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 순간 몇몇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천박한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로, 리더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굳은 살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시댁 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생활비 송금이 끊기자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카드빚과 병원비 미납이 드러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논문 표절과 연구비 유용건이 학교 내부 감사를 받게 됐고 곧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 논문 표절 연구비 유용 의혹. 그 제목이 포털 메인에 걸린 순간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학교 총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기사화되자 유진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내부에서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예전에는 우리 유진이 교수야라며 자랑하던 분이 이제는 시선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쓰럽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서연분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외 수출 계약이 2건 더 체결됐고 떡볶이 소스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숨가쁜 나날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가맹점주 교육을 위해 본사 교육장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장사에는 손맛보다 사람 맛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땀이 배어도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던 몇몇 가맹점주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소식이 전해져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중심은 이미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만든 세계를 지키고 키우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댁의 그림자는 이제 제 하루 어디에도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업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7개국에 수출하던 떡볶이 제품이 20개국을 넘어섰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추가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바이어들이 본사 사무실을 찾아와 시식회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내가 만든 세계다. 한 번은 파리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설치한 서연분식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프랑스인, 영국인, 중동 바이어들이 떡볶이를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시장 구석에서 첫 손님이 맛있다고 말해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유럽 지사 설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담당 직원이 건넨 보고서를 보며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품질부터 생각합시다. 사업이 바쁘게 커져갈수록 제 마음속 한편에는 묘한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상처가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연료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박정옥,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손때가 묻어 약간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글씨는 여러 번 떨리며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떠난 뒤 엄마는 혼자 밥을 해봤단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아무리 재료가 똑같아도 내 손맛이 안 나더라. 그제야 알았다. 내 손은 천박한 손이 아니었고 엄마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이제야 용기 내어 편지 쓴다. 무릎도 아프고 잠을 자다가도 가끔 내 이름 부르며 깬다. 혹시라도 엄마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냥 그렇단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은 종이 위를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과거의 날카로운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허기진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서던 날 유진의 비아냥을 들으며 웃어 넘겼던 순간, 그리고 잔칫날 머리 위로 쏟아지던 떡볶이의 무게. 편지를 접으며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까, 편지를 쓸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까? 마음이 몇 번이고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봉합됐지만 흉터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제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었고 멀리서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요. 편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닫힌 서랍 너머로 제 심장 박동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편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자리에 그 편지를 묻어둔 채 저는 다시 제 하루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본사로 향하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리스타가 대표님,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건넨 커피가 손에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해외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매출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만든 음식을 처음 먹는 사람의 표정을 기억합시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서현분식 제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리, 방콕, 뉴욕, 두바이. 각 도시의 거리에 걸린 간판 속 서현분식 4글자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잠시 사무실을 나와 가맹점 한 곳을 찾았습니다. 주방에서 분식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고 젊은 사장이 분주히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배운 떡볶이 레시피 덕분에 손님이 정말 많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레시피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의 손때와 마음이 담겨서예요. 돌아오는 길, 문득 제 지난 20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 새벽 장바구니, 겨울 새벽 손끝이 갈라지던 날, 그리고 시댁에서의 수많은 모욕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재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데 서랍 속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읽고 싶다는 충동이 잠시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꺼내지 않아도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창가로 저녁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혼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김이 얇게 감싼 김밥 한 줄. 저는 한 입을 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맛이면 됐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은 단단했고 입가에는 스스로를 향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고생했어. 버텨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억에도 지워지지 않는 모욕의 흔적이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흔적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버텨낸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흔적이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될 날이 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결코 천박한 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일으킨 손이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살릴 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